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현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 추경안 등 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7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등이 경영권 확보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해온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할리 씨는 경찰에 붙잡혀가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비가 오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수도권 등으로 확산하겠고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김현철 장관을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험난한 청문회를 겪은 만큼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신임 장관의 배우자들도 함께 초청돼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장관 인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에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각별한 성과를 요청했고 김현철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의 적임자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장관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들이 화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으로 이번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들이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야당이 두 장관을 반대하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인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법안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박영선, 김현철 장관을 임명하자 정치권은 다시 충돌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원내대표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가능한 한 지금 밀려있는 10,000개 이상의 법률이 소위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시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박영선 장관을 예정대로 임명하자 여야는 다시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독선과 아집의 결과물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무능을 보여준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여줌으로써 여야 간의 정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제시하자 한국당이 공작 정치를 펴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일입니다. 이처럼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은 물론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위해 오는 25일쯤 국회로 넘어올 추경안 처리까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수요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함께 중국 상하이를 찾을 예정입니다. 모처럼 여야 원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꽉 막힌 정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그룹 경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가 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사주 일가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대한항공과 주 한진 등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 28.95%를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17.84%를 갖고 있고 조원태 사장 등 자녀들은 2%대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분 상속과 그룹 경영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상장 계열사 주식을 물려받기 위해 내야 하는 상속세가 최소 1,700억 원을 넘을 거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세로 낼 경우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보다 지분율이 낮아져 최대 주주 위치를 잃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추가 지분 취득에 나서는 등 그룹 경영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CGI 같은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사장이 그동안 아버지 그늘에 가려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경영 성과가 없었다는 점 역시 극복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내부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등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로 물러난 조현아, 조현민 씨의 복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 재계 서열 14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3세 경영이 시험대에 오르는 동시에 지각 변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진행 중이던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등을 사면서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등 27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국제항공업계의 거물로 활동해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부인의 갑질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최근엔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상실하는 씁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49년 3월 인천에서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1974년 한진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습니다. 2002년 부친이 타계한 후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창업주 타계 후 한진그룹은 네 형제 사이에 계열 분리가 이루어져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맡고 차남이 한진중공업, 삼남이 한진해운, 사남이 메리츠금융을 각각 맡아 경영해 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말년에 가족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 2014년 장녀인 조연아 씨의 땅콩 회양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차녀인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또 부인의 가사 도우미 학대 등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성실껏 수사임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결국 조 회장 본인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로 인해 지난달 대한항공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 등 국제항공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해왔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한항공 창사 50주년을 맞아 항공업계 최대 행사인 아이아타 국제항공운송협회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지만 행사 개최 2개월을 앞두고 생을 마감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자, 지금 이 시각 인천 남동경찰서 앞인데요. 조금 전 31살 최모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와서 지금 앞송 차량에 오르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네, 최 씨는 액상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구매해서 피운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검찰에 넘겨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액상대마 등을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성남의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마약 투약한 적 있으세요? 마약 처음 언제 하셨나요? 현재 정모 씨와도 했거든요. 후회 안 하십니까?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돼 있다가 조금 전 경찰서를 빠져나왔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지난 1일 경기 성남의 사무실에서 최 씨가 붙잡혔고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현대가 3세 정모 씨의 경우에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귀국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이제 구속이 됐고 오늘 6일 만에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의 통제하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 처음 언제 하셨나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로버트 할리로 더 알려진 미국 변호사 출신의 방송인 하일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하일 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하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로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하 씨는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하 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하 씨를 다시 불러 필로폰 구입량과 투약 여부 등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하 씨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 씨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담당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지난 2015년 황 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황 씨가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담당 경찰관 B 씨도 불러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불 피해 관련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강원 지역 산불로 파손된 주택이 모두 478채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 파손된 주택은 419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더 늘지 않고 있지만 가축 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해묵은 과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고 청와대도 곧 준비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만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강원 산불. 하지만 여의도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불씨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마를 코앞에 둔 LPG 충전소 앞을 지키느라 밤을 지새웠고 무거운 호스를 들고 산세를 오르내리며 불꽃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현장 상황이 드러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방관 처우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앞서 20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차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국가직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여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제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나 소방 관련된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소방기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지금 이제 지방직으로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의 산불 피해 상황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강원도 대규모 산불 관련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비용,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이번 화재를 계기로 불거진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낮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퇴근길이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만큼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봄비치고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면서 산불 위험을 잠재우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와 대구, 부산 15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오후와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한 살 배기 아기가 숨졌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근처에서 난 불이 근처 야산으로 옮겨붙기도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으로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19가 긴급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불이 난 2층에 살던 한 살 남자 아기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아기의 엄마 23살 A씨는 화재 현장에서 대피했지만 미처 아기는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높이 솟은 굴뚝이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굉음도 납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SK 인천 석유화학 공장입니다. 10분 넘게 이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곧 철수했습니다. 공장 측은 가스를 압축하는 컴프레서에 이상이 생겨 가스를 일부러 태우는 과정에서 잠시 불꽃이 치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전라북도 완주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스포티지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위를 덮었습니다. 상일 IC 인근의 한 컨테이너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엔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옥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혼자 살던 85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주택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압수수색에 이어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주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부터 곧장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윤 씨 지인인 김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윤 씨가 운영했던 회사가 한때 김 씨 소유 땅과 건물에 들어섰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씨 말고도 6년 전 경찰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두루 소환해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에 대해서도 며칠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윤 씨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지만 윤 씨는 최근 들어 대가를 바란 금품 제공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윤 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보면서도 이와 별도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시인한 윤 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도 잡아떼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조만간 조사받을 걸로 보입니다. 뇌물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범죄 의혹 수사에 나설 단서를 포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초반,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다 막혔었는데요. 그런데 출국 금지 과정을 놓고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몸을 싣기 직전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져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해오던 때라 만약 김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떠났다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사흘 전 이미 조사단이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사단이 전달했다가 자진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진상조사단의 실무를 관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나서 대검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조사단은 출국 금지 요청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측에 문의했을 뿐인데 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아직 진상조사 결과나 수사 공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사항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의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검은 출국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 관련 쟁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검을 직접 찾아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요구를 대검이 받아들이면 외압이나 다름없다며 조사단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양희택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윤 씨는 장자연 씨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심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취재진 분들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범죄의 크기를 무엇은 크고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취재를 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저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은 법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올곧이 10년 동안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그 걸음을 여기 와주신 분들과 함께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27년 동안 판사로 지내면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재판을 해왔다며 헌법재판관으로는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문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11일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1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7년 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이 아직도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2달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 사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억 원 이상 늘어나 6,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1월보다 140억 원 이상 많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명 늘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건 고용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던 걸 보여줍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52만 명 넘게 늘어나 지난 2012년 2월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복지,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에서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른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인 형식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홈페이지에 제318차 형식 승인 통과 자동차 목록을 게재했습니다. 형식 승인을 통과한 자동차에는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둥펑 르노 자동차의 전기차 4종과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충칭 진캉 자동차의 전기차 1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인 건데 이란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테러 지원국인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주요 수단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확산하고 자금과 무기 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을 협잡군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사회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Businesses and banks around the world now have a clearer duty to ensure that companies with which they conduct financial transactions are not connected to the IRGC in any material way.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규 군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혁명수비대 관련 금융거래는 물론 물자, 인적 교류도 처벌받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을 이유로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전면 복원했던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겁니다. I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one of the most dangerous, one-sided deals ever negotiated, the disastrous Iran nuclear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악의적 불법적 행동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관련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보복 맞불을 놓은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옥죄기 강화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친이스라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세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연장과 관련해 적절한 때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 8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 연장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 무역기구 WTO의 최종심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WTO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비춰 일본 쌀물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을 확실히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쌀물 수입 금지 문제를 삼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한 최종심 결과는 오는 11일쯤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옮겼다는 군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희생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본부가 작성한 소요 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문건입니다. 5.18 당시 공군 수송기 지원 현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5월 25일 광주 김해 구간, 의약품과 수리 부속품을 운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옆 비고란에 한자로 시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군 수송기가 김해에서 의약품을 싣고 광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시체를 운송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건을 보면 이와 관련한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누락된 정황이 보입니다. 우선 공군이 작성한 기록을 보면 그날 5월 25일 운송 화물에 대한 기록은 수정액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육군본부가 작성한 계엄사 기록에서도 유독 5월 25일 광주 김해 운항 기록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시신을 공군기로 빼돌리고 기록을 지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체라고 적힌 희생자는 당시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된 사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송기로 운반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이 당시 실종자들을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5.18 당시에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사람은 242명이지만 광주시가 인정한 행불자는 82명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망월동 옛 묘역의 무명열사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12월 대선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된 전두환 정권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도는 노태우 당선자 측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최근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을 유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씨가 당선된 직후인 1987년 12월 말 외무부는 일부 대사관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서둘러 알아봐서 보고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5공화국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외무부 서류철에서 나온 추진안을 보면 우선 국내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열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은 4번째 순위로 정해놨습니다. 미국 정계의 관행을 아예 명문화시킨 겁니다. 또 해외여행에 따른 예우 조항을 따로 만들어 국무총리 이상의 예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뒤에 돌아온 대사관들의 보고 내용은 예상대로 이런 조항들의 유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헌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한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나라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의전을 우대해주는 정도로만 좀. 결국 이듬해 2월 실제로 개정된 법률에선 이런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노태우 당선자 측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국정자문회의 의장이 아닌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식적 자문기구였던 국정자문회의와는 달리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 당시 50과 60 세력 간의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씨가 마쿠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1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전두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하지 않은 군림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던 우윤근 준 러시아 대사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했지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편 왕진진 씨가 잠적해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왕 씨가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낸시랭은 남편 왕 씨가 자신을 때리고 협박을 일삼았다며 모두 12가지 혐의로 왕 씨를 고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세계 표준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최정 없는 통신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합니다.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려고 합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육군과 공군의 참모총장을 비롯한 대장급 군장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인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엔 공사 32기인 원인철 합참차장, 해병대 사령관에는 이승도 전비태세 검열단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녹차하면 떠오르는 지역,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른 녹차가 아니라 야생 녹차라고 하면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경남 하동에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싱그러운 연두빛 차밭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 발짝 가까이 가보니 작은 찻잎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자라난 야생 녹차입니다. 행여 어린 잎이 다칠세라 농부는 조심스레 찻잎을 떼어냅니다. 올해는 수확이 빨라 귀한 차도 얻었습니다. 절기산 고구에 딴 찻잎으로 만든 우전은 최고급 녹차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구보다 앞선 절기인 청명에 딴 명전은 더 최고급 녹차로 손꼽힙니다. 명전이 최고급이란 명성을 얻게 된 건 까다로운 속성 때문입니다. 겨울이 춥지 않고 꽃샘 추위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날씨가 흔치 않으니 생산량이 적고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제가 차농사를 진 지 한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요. 지금 명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온갖 기후 조건이 맞아야만이 명전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건데. 하동 야생차는 명전을 시작으로 고구의 우전과 입하 전의 세작, 그리고 중작과 대작 등 6월까지 수확됩니다. 천연농가에서 해마다 1,100여 톤이 나오는데 국내 녹차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세계 10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후를 잘 맞춰서 금년에는 150톤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통 재배 방식을 인정받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린 하동 차농업. 냉해 피해 없이
차 수확이 일찍 시작되면서 농가 수익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인기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게 예매하기 힘든 창덕궁 달빛 기행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경복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궁궐의 밤 풍경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사초롱 빛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두둥실 떠오르듯 인정전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선제 후원 누각 앞에 핀 꽃은 은은하게 봄밤을 밝히고 왕들이 가장 좋아했던 창덕궁 후원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떨리고 색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밤하늘 경치하고 어우러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40초 만에 상반기표 4천여 장이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점이 가장 이제 사람들이 돋보인 곳이라 생각해서 아마 예매율이 높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창덕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고즈넉함이 아마 추가되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덕궁의 밤이 고즈넉했다면 경복궁의 밤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시간여행을 온 것처럼 왕과 함께 곳곳을 둘러보고 유생의 마음으로 과거 시험도 치러봅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내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소. 삼행시를 지으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소이다. 흥망성쇠의 세월을 뒤로한 채 쓸쓸히 남아있던 궁궐들. 특별한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나오실 때 우산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의 점차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오늘 낮에 전남과 제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충청, 이남, 저녁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에 최고 80mm의 봄호우가 오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도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 지역,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위험은 적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청주도 16도, 대구와 부산, 창원과 광주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기온은 모레 낮부터 금세 올라서 주 후반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